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 시장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겁줄라고. 저는 좀 겁이 나서 그래요. 자금 시장의 어마어마한 긴축, 이거는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오히려 훨씬 심한 긴축 상황이 저는 관찰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일단 부연 설명 듣기 전에 지금 시장이 자금 측면에서 유동성 힘에서 긴축되고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마켓의 거래량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골디락스 이유는 문제 없다고 그랬어.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저는 굉장히 내가 이렇게 불안- 추워질 만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8페이지 그림인데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채권 파트장 그리고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츠증권 채권 파트장 윤여삼 파트장 너무 길어요. 제가 그냥 골디락스 윤이라 할게요. 앞으로 이제 오늘 진행하는 중에 네.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 길어요. 그냥 리세션 문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포메스 라이브를 꾸준히 시청해 오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제가 왜 이렇게 이 두 분을 갖다 이렇게 부르는지는 다 아실 테고 그동안에 혹시 또 뷰가 또 바뀌었을까 싶기도 한번 봐야 되겠고 메리츠증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선수다 잘한다 싶으면 다 일단 스카우트 해와서 쨍쨍한 맨파워로 또 이렇게 경영진들이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밸류 거기에 진심인 걸 제가 또 알고 있고 네, 실제 맞습니다. 또 액션도 많이 따르고 있고 주가 부양에 대한 절- 주주를 위한 그런 어떤 경영진이 하고 DB금융 투자는 저희도 밸류 했습니다. 밸류 했고 우리 리세션 문도 있지만 또 리세션 강도 계시잖아. 예, 저희 강영기 파트장이 요즘 뭐 저희 인포맥스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도 여기저기 이제 많이 노출이 잦으시던데 날아다니십니다. 왜 이렇게 작심을 하신 거예요? DB는 이제 하우스비를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하우스뷰는 보통은 이제 통일을 시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망이 다를 때는 네. 저희들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연찮게 우연찮게. 네, 우연찮게 서로 맞춘 거 아니고요. 어? 네, 우연찮게 서로의 생각이 비슷하다. 단 저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어떤 리스크? 이거 어떤 리세션이나 향후의 경제나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리스크가 시기적으로는 내년 초 정도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마일드하게 가는 편이시고요. 반면에 저희 이제 주식 전략을 하시는 가영규 파트장님은 조금 세게 강씨 고집은 우리가 뻗을 수가 없다 보니 옛날부터 안강체죠. 예. 저희 가영규 파트장님은 좀 네. 세게 얘기하시는 편이십니다. 그래요. 네. 저도 요즘 이렇게 뭐 진행자로 여기저기 뭐 실시간 채팅이 됐건 댓글이 됐건 진행자로서의 어떤 부족한 면을 많이 느껴가지고 무슨 뭐 어법이나 태도나 뭐 패널 분들을 대한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합니다. 실제 공중파 방송에서 앵커분들, 아나운서분들 어떻게 얘기하시나 또 국내 또 지성의 어떤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국회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나 싶어서 뭐 국회 방송 하루에 뭐 TV로는 못 봐도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을 보든 짤막짤막하게 올라. 국회 방송 보면서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가 하는 게 뭐 답이겠으니까 한번 좀 따라해서 초반에 조금 정리하고 가시죠. 소장님 안 맞습니다. 원래 색깔대로 하세요. 자,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거기서는 답 길게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네. 침체 옵니까? 경기 침체 옵니까? 확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짧게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지금 내년 국회 방식이에요 지금. 내년 초에 짧게 침체가 예스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예스로 저희는 얘기하겠습니다. 예스다. 예. 침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저희는 놉니다. 옵니다. 네. 그 골디락스는 언제까지 갑니까? 저희는 적어도 중립금리 갈 때까지니까 내년 3분기까지의 골디락스 정도 흐름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금리 낮춰오고 나서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내 한국은행 금리 한 번 더 내립니까? 뭐 가능합니까? 아니요, 내년 초요. 내년 초. 저희도 그렇게 골디락스니까 내년 1분기쯤 보고 있습니다.
백두산 높이 아십니까? 두 분. 2400? 아니 2,800? 한라산은 1950m고 네. 백두산 높이는 2744m예요. 그러니까 2,800 정도에. 죄송합니다. 제가 공차가 똑같네요. 2744. 네.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뭐 우리 코스피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할 것 없이 다 해보니 기술적으로는 2744가 너무 멀어요. 심지어 지금 2600도 발도 못 얹고 지금 자꾸 미끄러지고 하는데 이거 혹시 우리 기재부 장관님, 부총리하고 거래소 이사장하고 금투협협회장님하고 메리츠증권 그리고 DB금융투자 CEO 대표이사분들하고 한번 백두산 등정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2744m 한번 찍고 오죠. 요즘 삼성 계열사에서 등산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등산을 한대요. 삼성 지금 계열사.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같은 금융 쪽보다는 실물 쪽에서의 이제 뭔가 먹거리나 발전 가능성 그쪽에서 조금 더 한국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등산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같이 높이 위해서 등산. 전 무릎이 안 좋아서 제 몸무게 본인은 올라가면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가 가라 등산. 아니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미국 증시 연말까지 더 오른다. 곧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 상승 기조가 좀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더 오른다. 연말까지만. 연말까지만. 그 이후에 좀 힘들다. 그 이후에 힘들다. 네. 왜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삐딱하게 살아요? 저는 확률적으로 미래를 봅니다. 확률적으로 네, 전망하지 않습니다. 전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패턴상 과거의 역사가 운율한다는 가정하에 뭐를 한다? 운율, 운율? 네, 라임, 라임. 네, 라임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반복되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이제 운율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그림이 대충 그려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니 제가 오늘 조금 화가 나는 이유는 시장 보면서 화가 나는 이유는 참 그렇게 빼다가 마침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동참을 했어요. 오늘.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거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국채 수익률, 우리 국내 시장에서 금리, 뭐 국채 선물을 보나, 실제 국고채 금리 추이를 보나, 네. 이거 뭐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거 내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장중에 오히려 전일보다 살짝 오르기도 했네요. 뭐 그래도 하는 총재 기자회견 발언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한 4bp, 5bp 사이 정도는 좀 떨어지다가 강세 흐름도 있긴 했는데 예. 막판에 약세는 특히나 뭐 미국 금리가 아시아에서도 또 오르고요. 어제 미국 금리가 또 올라서 C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오늘 특히나 일부 이제 의료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 쪽 그 물가가 생산자 물가가 오늘 또 미국에서 발표되거든요. 네. 그쪽에 대한 또 리스크를 보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계속 진정이 안 돼서 그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들어온 것 같고요. 뭐 소장님께서 계속 이제 좀 오늘 금리 인하했는데 채권 시장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닌가. 네. 제가 이번 10월달에 썼던 저희 월간 보고서 제목이 예. 인하와 앞서간 기대 사이의 시간이라고 썼거든요. 금리 인하와 앞서간 기대 사이의 기대 시간. 사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달 말일까지 국고 3년 금리가 2.78까지 떨어졌었고 국고 10년 금리는 2.9%였습니다. 오늘 예. 금리 인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죠. 예.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이 예측하고 있지만 이번 11월에 연속 인하도 쉽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타이밍에서 시장이 좀 앞서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금통위 당시에는 한을 총재께서 시장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하다. 시장이 너무 앞서가 있고 기대가 예. 많다라고 경고까지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하를 하면서 그 간극이 좀 줄어들고 조정이 됐다. 최근에 미국 금리 충격이 들어오면서 10월 초에 이제 우리나라 2.7대까지도 봤던 3년 금리가 다시 2.9%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 3.25 기준금리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장중 반응은 그래도 앞으로 인하 기조 자체는 확보했다라는 쪽에서 장중에 요 며칠 또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강세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 힘을 미국 쪽 금리 영향을 무시하고 우리 자체 요인만으로 아래로 더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세션 문 네. 첫 질문이 예. 뭐 통화정책 그 통방을 갖다가 다 풀면 뭐죠? 통화정책 방향. 방향. 문구. 네. 예. 거기하고 이창용 하는 총재의 어떤 뭐 기자회견 발언을 봤을 때 하는이 공식적으로 왜 금리를 내렸다고 했는지 그거 한번 요약해 주시고 예. 그거 플러스 예. 우리 문 팀장이 보시기에 왜 사파? 내린 거 사파? 그렇지. 문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내렸는 것 같은지 그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앞에 거 하는의 공식적인 앞에 공식적인 거는요. 네. 이제 제일 크게 얘기했던 건 네. 그러니까 큰 거 하나 있고 네. 작은 거 하나 있는데 네. 이제 큰 거는 네. 물가가 지금 1.6%예요. 아니 아유. 디플레잖아요. 디플레. 디플레까지는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우리나라 CPI가 최근까지 나왔던 게 전년비 1.6%. 1.6%죠. 이게 코로나 전보다 더 낮아요. 마트에도 한번 안 나가 보셨나 보구나. 자주 나갑니다. 아니 하는 분들 아느니. 군내 식당에서만 식사하시나 보네. 바깥에서 한번 예. 장바구니 물가. 장바구니 물가. 그거는 이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다만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가 1.6%니까 3.5%에 1.6%면은 실질 금리가 거의 2%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아니 이게 지금 나라 경제가 플러스 2%의 기준 금리를 견디려면 애를 한 4-5명 낳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이 떠서 날아가는 뭐 그런 나라가 되든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플러스 2%의 기준금리를 실질 기준금리를 물가를 감안한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는 네. 우리나라의 물가 지표하고 그러니까 물가 뭐 예를 들어서 1.6% 네.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비스무리했습니다. 비스무리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다음 달, 뭐 다다음 달에 이게 기술적으로 좀 올라. 네. 그래서 뭐 2% 근처까지 가긴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네. 그럼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이라면 그냥 단순 비교할게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가 2%가 되면 안 되죠. 음. 근데 3.5%잖아요. 음. 그러니 내렸다가 내렸- 하느니 얘기한 큰. 큰. 이거 저도 동의해요. 큰. 뭐 어느 정도 말은 된다 칩시다. 그게 이제 큰 거고 두 번째 작은 거.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더 커. 이 작은 거는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일부 상승폭이 조금 꺾였다.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자, 거기에 이제 하느니 얘기한 예.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 배경. 네, 배경이죠. 그런데 예. 문 팀장이 또 제가 짐작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짐작하는 이유. 요리계의 사파 김풍이 있다면 예. 채권계의 사파 홍철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하는 아까 그 두 번째 조그만 거 있죠? 이게 크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큰 건데 이게 사실은 큰 건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왜 가계부채와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꺾였냐 하는 거죠. 왜 꺾였죠? 하필 9월부터.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안 그렇습니다. 해줬잖아요. 대출 규제를. 자, 대출을 대출 규제를 안 언제부터 안 해줬잖아요. 했습니까? 8월 말부터 시작했던 거. 좀 더 일찍 본다면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월부터. 네. 7월부터 이게 정부가 한 것도 있고 네. 은행이 스스로 한 것도 있겠죠. 네. 서로 정부와 예. 은행이 예.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다. 혹은 작년 초에 부양을 했었을 때의 상황과는 그러니까 23년 초. 왜냐면 22년이 이제 진짜 망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좀 올려놨죠. 예. 정부가 정책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으니 여기서 굳이 더 부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다면 특히 이제 금리도 올리고 네. 한도가 안 나오죠. 예. 사실은 금리보다 한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한도를 막아버리니 예. 이게 2-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나서 한 2-3개월 지나서 이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7월부터 강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거래량의 변화가 좀 있었고 그것이 9월부터
대출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은에서 볼 때도 그래 이 정도면은 뭐 오케이 어느 정도 둔화가 앞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7, 8, 9월 달의 데이터를 다 보고 있으니까 네. 9월 달에 가계 대출이 꺾였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지속성이 좀 있다. 왜냐면 지금 9월 달에 가계 대출은 7월 달에 거래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지속성 덕분에 한은은 금리를 인하를 해서 부동산에 가는 돈은 정부와 은행이 잘 막아줄 거고 실물 경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뭐 자영업자들이나 네. 중소기업들 있지 조금 않습니까? 그쪽에 경기 이런 부양 쪽은 측면에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정부와 하는데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잘 이루어졌다.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다. 네, 기자들의 의견은 반대죠. 기자들은 엇박자이냐. 왜냐면 정부는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한은이 금리를 낮추는 거 엇박자이냐.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주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엄마가 혼을 지립다 내고 있는데 아버지라도 그만해 야 이리 와 가서 그냥 네 방에 들어가 이러면서 아빠가 뭘 해줘요. 그래서 아빠까지 막 이러는 그러면은 얘 가출해. 그러니까 오늘 근데 그건 평가가 정파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네. 웬일이야. 제가 우리나라는 정파로 합니다. 제가 사파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굉장히 좀 금리 인하를 내수 경기 측면에서 부양을 요구했던 다른 목소리들의 힘이 많이 작동한 게 아닌가. 금리 인하하고 여러 군데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거든요. 사실 총재께서는 계속 좀 부인을 했지만 내수 경기가 특히나 우리 예측한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내수 부진이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올해 그리고 2.4%에 가까운 그로스가 나쁜 성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체감 얘기하셨지만 체감 경기 쪽에서는 뭐 총재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소비나 이런 쪽은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 물가가 많이 안정화됐고 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스탠스나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호조로 부양 막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전 뭐 주변에서 금융계 종사하면서도 기업인들을 만나도 보질 못했거든요. 오늘 특히나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수 경제 쪽에 너무 초점돼서 경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어떻습니까? 우리 코스피 2,600을 못 넘는 데는 이 올해 원래는 가장 큰 먹거리를 제공할 거라고 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테크 산업에 대한 뭐 신뢰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먹을거리 정도 확보해놓고 그 뒤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두운 얘기 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안전판의 마련도 필요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금리 인하를 해서 일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자극을 주는 쪽보다는 그쪽은 올해 연초부터 신규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 금리를 많이 낮춰줬었어요. 뭐 심지어는 7월 달까지 한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신규 주담대 금리가 3.5%입니다. 기준금리라고 같은 수준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낮은 주담대는 기준금리 대비 한 100bp 이상의 스프레드를 갖고 왔었거든요. 그만큼의 낮은 금리, 그게 금리 인하 때문에 작년 4분기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좀 보조 측면에서 은행들이 좀 보조를 맞춰줘서 그렇게 해서 대출 금리를 신규 쪽에서 많이 빼줘 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도 오르고 대출도 규제를 크게 안 했었잖아요. 근데 8월 달부터 그게 문제가 되면서 그쪽을 사실 정책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겟해야 되는 건 지방의 미분양하고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강남 3부, 반포, 뭐 군평, 뭐 그거 신곡갈, 뭐 지금 일부 이제 뭐 마용성도 아니더만요. 용산하고 성동만 오르고 야, 되는 대로만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책이 요번에 은행들 가산금, 요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지금 신규 주담대 가산금리 더 하고 있습니다. 더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출 규제 들어왔기 때문에 한은도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런 쪽의 정책 효과가 좀 더 크다. 약간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한은이 뭐 정부나 이런 데 떠넘긴 거 아니냐. 요번에 하나님 금리 인하 안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맞잖아요. 3.5%에 충분히 긴축적인 상황이었는데 글쎄. 그 부분 그러니까 요번에 왜 낮췄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작동했던 힘이 마이크로한 힘이 요번에는 이제 통제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한국은행은 이제 큰 틀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번에 금리 낮추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여기 주담대 저는 주담대가 좀 남아 있거든요. 기존에 대출 받은 분들은 변동금리로 옛날에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가 안 떨어져서 신규 주담대만 빼줬지. 그분들이 진짜 우리나라 2,500조 가계부채 중에서 대략 70%가 주담대일 거고 그중에 70%가 변동금리인데 그러면 한 1,500조가 거기서 노출돼 있거든요. 이분들 금리
75에서 100bp 낮춰줬다. 그럼 연으로 이자 부담액이 15조 정도 감소하는 겁니다. 뭐 정치인이 지금 전 국민 20만 원 이상씩 뭐 주자, 무상으로 주자. 그 정도 재원보다 이자 부담으로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더 커요. 요번에 내수 부양을 해가지고 하느니 들어가는 쪽에 제가 사파적인 의견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런데 포커스가 더 맞춰져서 하느니 이제 이 정도에서는 우리도 좀 양보하고 들어갈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하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사를 읽는 중에 앞뒤가 또 안 맞는 게 또 하나 보였는 게 이창용 총재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어요. 추가 금리 인하 여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통위 관련한 기사들은 전부 매파적 인하라고 왜 앞에다가 수식을 매파적 인하라고 해요? 이건 또 뭐예요? 그거는 오늘 금통위 발언에서 예. 그러한 매파적 인하라는 워딩을 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매파적 우리의 이번 금리 인하는 매파적 금리 인하입니다라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얘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인정한 건지. 그러니까 금융 스스로 안정 얘기하셨나?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파적 인하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소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당연히 완화적인 정책이긴 하고 앞으로 한두 번에 끝날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사람들이 대출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주택가격 더 오르면 더 열심히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금리 인하하니까 시그널링을 주는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속도가 빠를 건 아니고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상금리를 올린다던가 은행 입장에서도 가상금리 상승 및 한도를 안 늘려줌으로써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느니 금리를 내린다? 오예 나의 주담대 금리도 떨어질 거야.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매파적 인하의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도 이번에 9월에 B컷 들어갔더니 그 지표 하나 무너져서 지금 뭐 11월에도 B컷 할 거다. 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3%대 뭐 3%까지 기준금리 연방금리 낮출 거다. 시장 기대가 막 확 쏠려갔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금융 안정 측면에서 8월에 총재가 했던 말들 들어보면 10월에도 지금 불붙은 부동산이 그렇게 쉽게 꺼질 거라고 안 봤고 10월에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그 기대보다는 물론 추석 직후에 심성한 위원, 금통위원까지 나서서 지금 우리가 금융 안정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까지 8월 달에 얘기하셨던 위원이 한 달 만에 그런 톤을 다운하면서 사전적 시그널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잠깐만요, 윤파트장님. 네. 거기서 말하는 금융 안정이 정확하게 뭡니까? 주식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까?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걸 금융 안정이 해쳐졌다고 보는 겁니다. 금융 안정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급락도 금융 안정을 해치는 거지만 지금처럼 급등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금융 안정을 해친다. 네, 그렇죠.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 총알은 가계부채니까. 그런 쪽에서 하느니 계속 8월 달부터 강조를 했는데 이번 10월에 인하했으니까 예상보다 좀 빨리 움직여줬네? 그러면 우리 또 미국도 그렇게 기대 막 갖고 왔는데 우리도 연속이나 11월에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걸 통제하는 목적에서 매파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감 있게 가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니다.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하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아까 잠시 당황했어요. 뭐 이렇게 좀 그거 하고 약간 뭐 우리 웬일로 또 골디러스 윤이 또 약간 사파끼를 보이면서 칙칙하게 어둡게 나오길래 저는 겁이 많아서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정부 한국은행을 최대한 방어해주는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세서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오케이. 욕 몇 번 먹다 보면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좀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자 하느니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 네. 내가 이제 은행에서 빌리고 있는 네. 이것도 이제 이자가 좀 낮아질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절대 하지 했는데 마십시오. 조심하셔야 오케이 이래서 참 어렵고 이래서 인포맥스 라이브를 봐야 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9월 16 9월 중순 그때가 9월 FMC 있을 때가 아니었나? 예. 15, 16 그 무렵이죠. 예. 네. 아니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9월 17일 날 바닥 찍었네. 장중에 3.6%. 그 이후에 긴축됐죠. 글쎄, 그러고 나서부터는 좌우지간 금리는 계속 올라가 지금 4.1%인데 4.7% 8%. 예.
4.09, 아, 예, 4.1%. 예, 하지만 네, 그래. 자, 지금 이런데 저 화면에 나오네요. 도대체 FMC 9월 FMC 때까지만 하더라도 3.6% 정도 하던 게 지금 4.09 같으면 이게 뭐야? 40bp 한 50bp 가까이 올랐는데 네. 연방기금금리 정책금리를 갖다가 50bp 내렸는데 왜 시장금리는 왜 50bp 올라요? 이 뭔 좋아요 이게? 저는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내에 125bp, 내년 상반기까지 3%대 3% 초반까지 기준금리가 간다. 그 기대가 9월 비컷 때문에 3.6%까지 미국 10년을 끄잡아 내렸는데 지금 10월 초에 미국 고용지표 25만 명, 그리고 그 앞에 두 달치 상향 조정. 그걸로 미국 경제? 아니 이게 진짜 뭐 단순하게 냉홍탕 수준을 넘어서는 뭐 거의 뭐 지금 뭐 이제 미국 경제 노랜딩 얘기를 또 다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11달 비컷이 아니라 11월에는 25bp까지 낮춰질지 모르겠지만 12월에는 이러다가 동결도 할 수 있어. 전일에 애틀란타 연준의 보스틱 총재도 네. 11월에 동결해도 너무 놀랄 일이 아니다. 나는 동결의 표를 던질 수도 있다. 예. 그 기대폭만으로 해도 올해 금리 인하폭만 해도 예, 원래 125에서 지금 100bp 아니 75bp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윤 파트장 얘기는 시장이 너무 앞서 달려왔다가 그거 하고 있다. 그래 제가 10월 월간 보고서를 제목을 그렇게 쓴 게 미국도 한국도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가 통화정책 기대가 그걸 수용해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삐끗하면은 지금 시장금리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좋아요. 아 시장이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물어볼 거요. 지금 다시 이제 내가 익숙한 어떤 질의응답 패턴으로 왔어요. 우리 또 정파다운 또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 윤 파트장이 골디락스 윤이. 그런데 또 리세션 문의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은 50bp 금리 내렸는데 시장 금리는 50bp 올랐어. 네. 그 기간에. 네. 왜 그래요? 사실 원래 오를 거였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표가 나왔죠. 좀 풀어서 얘기합시다. 이제 국회 방식 해제. 자연스 좀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색깔대로 가자고요. 원래 올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었어. 뭐가? 제가 금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가격? 네, 가격이 움직이는 경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가격? 뭐 채권 가격이든 주식 가격이다. 그게 결정이 돼 있는데 사후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설명을 갖다 붙이는 거죠. 9월 FOMC 때 굉장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네. 따라서 당연히 기술적으로 오를 때가 됐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그리고 그 정확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왔습니다. 차트만 보는 선수들 같았으면은 당연히 그때는 근데 하필 그거- 그때 맞춰서 지표도 잘 나오고 연준 사람들도 나와서 너무 50bp 또 기대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의사록도 또 마사지를 막 해가지고 의사록도. 이거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50bp 인하를 좋아했던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다 나와.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미 채권을 팔기로 결정했어. 그럼 금리는 오를 거야. 근데 그거에 논리까지 다 갖다 붙네? 너무 땡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음이 편하도록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 실제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실제 이유는 실제 이유는 딴 데 있는데 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 시장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겁줄라고. 나 DB 금융이야 지금 이 얘기지? 우리 나 DB 아니 금융 진짜 저는 좀 겁이 나서 그래요. 자금 시장의 어마어마한 긴축. 이거는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오히려 훨씬 심한. 지금 인하하고 있는데 오히려 훨씬 심한 긴축 상황이 저는 관찰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일단 부연 설명 듣기 전에 지금 시장이 막 자금 측면에서 유동성 힘에서 긴축되고 있다. 지금 제가 정파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대표적으로 뭐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그다음에 각종 신용 스프레드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프라이빗 뎁이라든지 뭐 이런 유동성이 떨어지는 마켓의 거래량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골디락스 유는 문제 없다고 그랬어.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저는 굉장히 내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추워질 만큼 한번 설득시켜 저는 보세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8페이지 그림인데 저것은
단기 마켓에서 결정되는 1일물 레포 소파 금리라고 하는 것과 예. 연준의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예. 나타낸 겁니다. 양자 간에는 스프레드가 크게 나면 안 돼요. 원래는 저게 스프레드가 저렇게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 네, 약간 마이너스여야 맞습니다. 약간 마이너스. 지금 제로선이 어디예요? 저 한번 네, 가운데 가운- 가운데 0이라고 되어 있는 세로선 오른쪽에 이제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커서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0이 어디쯤이에요? 0이 오른쪽에 어디쯤? 요 커서에서 여기가 0입니다. 거기가 0이요? 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아, 그래서 0.05. 마이너스일 때가 많다. 네, 0.05 이거 5bp죠. 오케이. 10bp. 이제 최대 25bp 네. 이렇게 있는데 늘 0보다 좀 밑에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 정상이야. 어? 어. 그리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예. 이거는 뭔가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많이 갑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는 저렇다. 네, 21년, 22년에는 유동성이 다소 풍부한 상태라는 네. 점, 특히 22년 이때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유동성이 풀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스프레드가 이제 점점 구조적으로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구조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꽤 있어요. 급기야 이번 9월 말, 네. 9월 30날에 스프레드가 플러스 20bp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단기물 레포 시장에서의 자금 경색이 발생했다는 의미를 저희는 읽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도 저 왕왕 저런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왕왕? 지금 그 뭐- 20bp 이상 벌어진 적은 처음이죠. 아, 그래요? 네. 지금 밑에 X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근 5년 사이 5년이죠. 예, 5년짜리입니다. 오, 가로축이 그러네. 최근 5년. 그러니까 예. 최근 5년 내 최근 5년 내 제일 큰 엄청난 상승이죠. 2019년에는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5년 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대량으로 풀었을 때에 저런 식의 단기 자금 경색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9월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통 12월에 나타났거든요. 네. 혹시 이러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보십니까? 그거? 12월 말. 작년 네, 작년 12월 작년 말인데 연말에 원래 12월 말에는 보통 이렇게 튀어요. 이 정도 튀어.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 튄 것도 아니고 9월 말인데 이렇게 튀었어. 이거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예.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뭐 말을 못 드리겠지만 예. 지금 미국은 뭐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행들은 건전해. 네. 은행이 건전하니까 괜찮아요.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거는 인간의 답을 찾는 노력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은행이 돈줄을 막아놨어. 그러면 나는 이제 돈 벌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까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자산운용사들이 국채를 담보로 레포해서 수십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킨 후에 네. 이 레버리지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금 경색이 빠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레포 시장에서 나타나요. 국채 레포 시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소퍼가 이 국채 레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인데 이 소퍼 금리가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넓혔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자금 경색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는데 죄송합니다. 네. 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요것은 이제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빌릴 때 여기서 말하는 담보라는 건 이제 지금 그래프에 GC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GC. GC. 네, GC가 이제 제너럴 컬렉터럴, 그러니까 일반 담보를 얘기하고 일반 담보, 제너럴 일반 컬렉터럴. 담보. 네, 일반 담보에 들어가는 거는 뭐 MBS나 국채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MBS든 국채든 거의 무위험이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지금 이것도 9월 말이에요. 네. 9월 말에 조달 코스트가 지금 네.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거의 100bp 가까이 올랐어요. 순식간에. 아까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담보인데 무위험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기존에 5년 동안 있지 않았던 자금 경색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저는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최근에 아마 일본에서 금리를 올렸던 게 영향이 이거에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금융기관이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자금을 상당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은행들이 일본계 은행들. 뭐 일본계 은행일 수도 있고 연기금일 수도 있고 보험사일 수도 있고. 보험사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전 세계에 일본엔을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엔이 강해졌잖아요. 엔이 강해졌어요. 최근 한 3달 동안. 예. 금리도 2번 올렸네. 예. 그러면은 내가 일본의 금융기관이라면 돈을 환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환수할 때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5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달러엔에 지금 여기 오버나이트 포워드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이제 선물한 포인트 달러엔에 네. 선물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심해진다는 것은 누군가 달러엔 시장에서 자금 경색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주고 엔 빌리는 예. 달러 주고 엔 빌릴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금 경색이 생기고 있다. 자금 경색이 생기고 있다.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일본의 예를 들어서 CIO예요. 일본 연기금의 CIO라고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내가 네. 네. 자, 해외 투자로 왕창 먹었어. 먹었어. 한 15년 동안 먹었어. 먹었어. 아유, 이제 배 불러. 네. 근데 그 먹은 거에는 제일 컸던 게 환이에요. 어허. 네, N 약세. 많이 먹었어. 근데 일본은 이제 금리 올리고 미국은 금리 내리고. 야,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이거 전부 다 N으로 바꿔 하겠네. 아, 근데 이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커요. 이게. 너무 주식에 뭐 크레딧물에 너무 많아. 이거 만약에 팔잖아요? 그럼 나 혼자 팔지 않겠죠? 그 옆에 있는 CIO들 같이 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 건데 결국은 팔 건데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 환을 묶어놔 버려요. 환을. 예, 해지해 버려. 아하. 그래 자기가 팔고 그게 했을 때 달러의 환율이 확 떨어질 걸 미리 해지해 놓는다. 미리 해지는 거죠. 그 해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금 보여드렸던 선물한 포인트에서 시그널링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물한 포인트가 이제 마이너스 폭이 원래 쟤는 12월에는 늘 저렇게 밑으로 튀어요. 그래서 제가 X자 표시 2개 한 거 있죠. 연말에는 이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냥 X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12월 말도 아닌데 9월 말에 이제 밑으로 대폭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자금 경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대충 알아들었어. 근데 아까 우리 윤 파트장 얘기하실 때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전혀 자금 경색에 조짐이 안 보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지금 우리 문 팀장 가져온 저런 자료도 다 평소에 다 점검하시는 자료잖아요. 제가 지금 SOFR하고 실질 연방금리 최근 데이터를 봤는데 아까 일시적으로 9월 말 튀어 올랐던 게 지금 거의 다 이번 10월 달 들어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됐다. 예, 정상화됐고 엔화 부분도 일본의 통화 추가 긴축에 대한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총리께서 통화 정책에 또 도비시한 스탠스를 취해주면서 엔이 지금 미국의 또 완화에 대한 기대가 꺾인 부분도 있지만 엔이 140엔대 후반까지 다시 마치 급등했잖아요. 140개를 뜻하던 게 지금 149엔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균형을 잡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 팀장님이 걱정하시던 9월 말에 이제 분기 말에 계절성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예. 저거는 분명히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고도 긴축에 따른 스트레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표 중에 저도 리스크 팩터 중에 보는 게 미국은 고정금리가 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모기지의 담보력도 네, 얘기하고 네. 고정금리 얘기를 하는데 그 고정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효과, 평균적인 만기들을 감안해서 일부 갈아타기가 진행되면서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높아진 금리대로 갈아타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평균 네.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균 3년입니다. 평균 3년.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이 시중금리,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22년 이래로 내년이 만 3년째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정금리 차입자들의 이제 그동안 낮은 금리 차입에 나타서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없다가 금리 버든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연준이 그 리스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낮춰줘야 된다. 저도 그런 리스크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그 긴축 여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랑 제가 오늘 차트를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빅스랑 미국의 장단기 금리를 뒤집어서 3년 정도 시계열을 쭉 당겨놓으면 한 뭐 대략
빅스가 1990년부터 나왔거든요. 보시면 3년 정도를 장래임금차 역전된 게 빅스 급등하는 시기랑 맞물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이 고도긴축에 따른 아까 고정했던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아까 문 팀장이 내년 초부터 걱정하고 그런 데에 대한 염려는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준이 지금 내년까지 그래도 기초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주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중립금리로 회귀하는 과정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분기 말에 그런 일시적인 민감도 있는 저런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10월달 들어서 그 부분들이 대부분 안정화됐고 아주 단순하게 미국 중심만 해도 지금 신고가잖아요, 다시. 신고가 수준에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아까도 뭐 문홍철 팀장도 지금 고도긴축에 따른 미국 내에서 유동성 머니무브에 대한 뭐 그 부분이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공급해주는 재정의 유동성 효과가 좀 반감하고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분기 말을 겪고 나서 다시 10월달 들어서는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유동성 지표들 특히나 미국의 가장 저신용 채권 시장의 기준인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역사상 가장 바닥 수준인 뭐 300bp를 깨고 200bp대까지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유동성 경색 문제로 지금 위험 선호 쪽에 데미지가 들어온다라고 말하기가 또 저는 조금 아직 신중한 편이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미국 증시 절대 레벨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이전처럼 뭐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힘든 국면에 들어와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충분히 낮춰줘야죠. 아까 그 얘기했던 이자 그 고정금리의 이 이자 부담 3년의 그 평균 함정을 극복해주기 위해서도 내년까지 충분히 네.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유동성 쪽에서의 심각한 교란이 나올 단계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오케이. 골디락스라고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어느 걸 먼저 할까? 이거 WGBI 세계 구체 지수 우리가 편입됐다고 하는데 네. 이거 뭐 내년 11월? 예. 그러면 이거 당장은 뭐가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왜? 내년 11월 했으면 지금부터 움직여야죠. 그래요? 그럼요. 내가 좀 질문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좀 아마추어같이 이게 물었다. 사례도 있고요. 네. 이제 주로 일본 계좌금들이 많이들 이 인덱스를 따라가는데 일본 계좌금이. 예, 일본 계좌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인들이 펀드로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인덱스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편입을 해요. 근데 내년 11월에 편이니까 내년 11월까지 놀고 있다가 이제 11월 대비 이제 움직여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 편입은 이미 결정됐으니 살살 같이 하면은 같이 움직이면은 더 비싸죠. 그러니까 쌀 때 살살 담자. 그게 뭐 옛날에 뭐 말레이시아나 뭐 옛날에 뭐 중국도 그렇고 편입이 멕시코도 됐을 있고, 때 예. 미리미리 좀 움직입니다. 편입 자체에 대한 기대 효과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부터 해서 실편입 기간 우리는 중국하고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유예 기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뭐 유로 클리어 도입하고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도입하고 실거래까지 좀 더 잘 진행되는 것도 하긴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있어서 1년을 주긴 했는데 그 안에 그리고 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지수 편입 기간에 조금 더 늦게 움직일 수 있지만 액티브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면 네. 이거 뭐 주식 이거 2020년, 2021년 여름까지처럼 늘 그런 줄 알고 이거 막 들어왔다가 진짜 몇 년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 막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으셔. 그분들한테 그렇다고 또 은행 넣어놓으라 하면 굳이 싫대. 뭐 바보 된 거 같고. 그러면 채권 사요 그러면? 채권, 금. 제가 금 요즘에- 얘기한 지 1년 넘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죠. 그 포트폴리오 얘기를. 채권이랑 기금속. 원자재 아니고요. 기금속. 그러면 은행 적금보다는 낫다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특히 채권이랑 금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은 아마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 채권도 리스크 대비용으로 괜찮다. 물가 안정되는데 1.6% CPI면 지금 좀 제도권에 제도권 리서치 센터에 있는 사람처럼 좀 얘기 좀 해요. 무슨 뭐 회원 모집하는 사람 마바라 끝에 말하는 게. 저희 회사가 좀 작다 보니까 좀 고객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들은 정파적으로 가도 되는데 저희는 그럼 죽어요. 저희 그 땡벌 아세요? 호박벌? 그 범블비라고 엉덩이가 막 이따만 하거든요. 날개를 요만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게 어떻게 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를 너무 세게 날붙여서 저희는 그런 땡벌 같이 살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게 1350원이라는 이 환율이, 자, 연준이 비컷을 한 이후부터 달러도 강해졌어요. 미국채 수익률도 올라왔고, 달러도 같이 올랐고,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는 붙여놓으면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엔도 같이 올라왔고 하다 보니 우리도 지금 다시 또 환율이 1300 깨나 싶었더니 또 1350이요. 1350원은 또 요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레벨인데, 단도직입적으로 환율 금리 인하 했는데 그러면 어째 되는겨? 우리 올라가는겨? 환율은 아니면 원화가 이제 경기가 하는까지 나서서 이제 경기 부양에 좀 도움이 되라고 경기도 낮추고 했으니 그 위안이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인민은행이 뭐 세게 나와가지고 네. 지준율도 낮추고 뭐고 하니까 그런데 뭐 위안이 막 강세로 갔어. 네. 그럼 우리도 원화 이제 강세로 가는겨, 약세로 가는겨? 어떻게 됩니까? 저는 원화 강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된다. 달러 약세는 계속 지금은 그 진행된다. 파도 안에 있을 뿐이다. 에? 파도. 파도. 네. 잔파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잔파도. 네. 어그리? 저는 골디락스죠. 그러니까 안정화는 맞는데 이 앞에 1,300원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1년 뒤 지금 기준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1년 뒤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보는 게 맞아요. 지금 50bp 나고 우리나라 오늘 인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뒤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기대에 맞춰서 시장 금리, 환율이 같이 연동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 기대가 많이 후퇴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달러 환율 1,350원.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 스탠스로 돌아섰으니까 오늘 환율 5원 떨어졌거든요. 4원 네. 좀 넘게 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힘들도 더해지면 하향 안전은 되지만 그 강도가 지금 올해 말 내년 초까지 1,300원대를 막 뚫고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환율이 5원이나 떨어지다니. 그거는 장중에 5원 떨어졌고 네네. 종가는 49원 50조이고 지금 유럽장 돌아가면서 그냥 한 1원 정도 더 올랐고 아, 그래요? 50원 다시 그래 아까 금통위 중에는 오늘 금통위 중에는, 떨어지고 있었어. 그래요. 워낙 강세. 네, 강세. 그런데 주식은 안 좋다고? 아니, 주식이 좋으려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우리가 잘해서 강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주식도 좋고 원화도 강세로 되는데 지금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큰 조수 간만에 파도에 그냥 올라탄 거예요. 내가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니고 조수 간만에. 조수 간만의 차이라는 건 결국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그냥 거기서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원화가 강해지는 거지. 우리가 뭐 잘해서 수출을 잘하고 한국이 뭐 발전을 잘하고 이래서 원화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안타깝지만. 지금 연간 전망 쓰시겠네 한참. 네. 그것도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 아유 우리 윤 파트장은 늘 저 피곤에 쩔어가지고. 근데 연간 전망 쓰고 나서 원래 또 1년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나요? 내가 1년 전에 내가 뭐라고 또 봅니다. 네, 저 봤어요. 네. 크게 뭐 부끄러운 적은 없었고. 아우 전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맛배기로 조금 연간 전망 한번 요약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떻게 쓰려고? 저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이미 다 쓰셨어? 아 이게 대충 생각하고 대충 있는 쓰고 게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이제 1년 전에는 제가 좀 힘들었어. 뭐가? 왜냐면 디플레가 다시 온다. 이렇게 금리 다시 떨어질 거다. 근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그런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중국. 중국이 1년 전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야 이제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 아닌데 임금도 막 올라가고 그러면 중국이 이제 싼 노동력도 이제 공급 안 하고 그러면 인플레지 다 이랬어.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그러네. 오히려 정반대죠. 그러네. 중국이 전 세계 물건을 막 쏟아내고 있어. 뭐야 1년 동안에 뭐가 바뀌었길래.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과거에 좀 오해를 했던 요소들이 앞으로는 디플레, 그러니까 나잘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약하고 뭐 대선 이후에도 이제 관세 물리니까 인플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관세를 물려서 인플레가 온 적이 없다. 오히려 디플레가 왔다. 그 이유는
뭐 블라블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국의 관세는 뭐 계속 갈 거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갈 건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혹은 저성장에 대비해서 네. 채권을 더 좀 담으십시다. 채권을 담으십시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덜어내십시다. 어디 미국 거 한국 거? 둘 다. 둘 다. 근데 한국은 빨리 덜어내셔야 되고 미국은 기회를 많이 줄 거다. 덜어낼 기회를 연말까지. 네, 그때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다. 우리는 메리츠에서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네, 저희는 뭐 대형사라서 저희 땡벌. 엉덩이 이따만한 땡벌. 여유 있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날개짓하는. 예, 무난한 뷰를 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뭐 영어까지 굳이 썼는데 바이폴라라고 하는 이 조울증. 시장이 뷰가 매크로에 대한 전망이 지금 너무 극단적이에요. 지표 하나에 미국 고용 지표 하나 한 달치 가지고 침체 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로렌딩 쪽으로 얘기가 쏠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격 지표들의 움직임은 아까도 제가 뭐 여러 금융 환경 지표들 얘기 드렸지만 가격 지표는 생각보다 또 그 안에서 무탈하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예. 뭐 침체 얘기할 때도 예. 그랬고 뭐 지금 로렌딩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평정심을 찾는 게 내년도 시장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리세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도 중립금리 정도 수준의 통화정책 기대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기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지금 30% 확률 정도 되는 리세션에 배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채권으로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정도에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 진짜 미국은 다시 제로금리, 우리는 뭐 전 침체가 오면은 제가 그 예전 모델링 갖고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 1.25까지는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침체가 오면은.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도 엄청난 자본 차익의 기대가 존재할 텐데 예. 저희는 그 가능성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서베이든 모든 지표에 한 30% 이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밋밋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정파 의견에서 내년도에는 이 조울증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평정심을 찾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중립금리 정도까지 낮춰주면 아까 얘기 드렸던 금리에 대한 버든만 덜어내도 그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든지 그런 걸 그때쯤 진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 미래 기대치를 땡기는 과정들도 있긴 하지만 진짜 부담은 낮춰준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아까 위험 자산들도 아주 세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뭐 또 침체다 아니다 그 의심의 구간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은 3% 내년 상반기까지 3%대 진입할 수 있느냐. 우리도 2.75까지 대략 기준금리 낮출 수 있느냐. 그거 정도가 확보됐을 때부터 다시 안정화되는 한 번도 역사에 이런 적이 없거든요. 뭐냐면은 이렇게 고도긴축을 하고 나서 무탈하게 네. 이렇게 완화 과정을 소화한 적이 역사에는 없습니다. 뭐 예방적이나 해봐야 50에서 75bp, 100bp 이상 인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면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오늘 뭐 시간 관계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번에 연준의 무리한 긴축 뒤에는 저는 내년에 또 하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역할이 좀 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빅 가버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는 빅 가버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고도 긴축을 특히나 미국 주도하에는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흡수하고 올 수 있었다. 대선 결과 이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3년 뭐 변동금 예, 고정금리에 예, 대한 그 예. 효과 그걸 얘기한 거 해도 그 충격을 좀 흡수할 정도의 미국이 지난 2년간 미국은 2% 중반이 넘는 그로스를 찍어왔잖아요. 사실 예. 그 힘이 다 어디서 났을 거냐. 그 유동성 아까 문홍철 팀장도 계속 유동성 얘기했지만 그 돈은 어디서 다 엔캐리로 가져왔을 거냐. 미국 내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나왔느냐. 미국 국채만 작년 6월 달부터 올해 1분기까지 3조 달러 순발행했어요. 그 돈이 다 미국 내에서 풀려서 결국은 경기도 부양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바쳤을 텐데 그 온기를 기반해서 내년도까지 연준이 중립금리까지 낮춰주면 골디락스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